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오프닝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작년 10월경부터 아시아투데이라는 종합일간지의 주필을 맡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민노총 해체를 사실로 내걸고 있는 언론입니다. 그야말로 당당하게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한테 정말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중책이지만 주필이라는 자리를 제가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끊었던 이제 글쓰기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올해부터는 가끔씩 아시아투데이의 주필 자격으로 좀 칼럼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칼럼이 오늘 아시아투데이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총선의 해 정치 빅뱅을 기대한다. 조선일보 이상으로 이 아시아투데이를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좋겠는데, 훨씬 더 좋은 신문이라고 하는 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서 제가 아시아투데이에 실은 이 칼럼을 못 보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칼럼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고성국 칼럼을 대신하겠습니다. 2024년은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낡은 정치와 새 정치의 대결, 구질서와 새 질서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구질서와 낡은 질서가 제발로 물러나는 일은 없었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이 낡은 정치의 퇴장도 새로운 정치가 행동할 때만 가능했다. 2024년이 그러한 일대 정치 대사변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 시대 전환은 일단 한번 시작되면 연쇄성과 불가역성을 보인다. 하나의 시작이 수많은 후속 행동들을 연쇄적으로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해서 도래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지 않는 불가역성을 가진다. 이렇게 변화가 한번 시작돼서 연쇄성과 불가역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행해지는 선거가 파운데이션 일렉션, 정초 선거다. 70여 년의 한국 현대 정치사는 수많은 선거로 점철되어 왔지만 그 선거 이전과 이후를 확연하게 구별짓는 정초 선거는 단 3차례밖에 없었다. 현대 정치의 시작을 알린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완전히 새로운 관료, 새로운 엘리트 집단의 전면적 출현을 알린 1963년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금의 정치 체제를 구축한 1987년 대선과 1988년 총선. 이 세 차례의 정초선거. 이 세 차례의 정초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끈 건국, 박정희 대통령이 이끈 근대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치연합이 만들어낸 민주화를 가져왔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세 번째 정초선거인 37년 전의 선거가 만들어낸 87년 체제가 다 허물어져 잔명을 다해가는 시점에 40 총선거를 맞게 됐다. 정초선거를 하려면 객관적 조성, 객관적 정세 조성뿐만 아니라 주관적 역량이 같이 결합되어야 한다. 결국 객관적 조건은 성숙했으나 40 총선거를 정초선거로 만들 수 있는 주관적 역량, 정치 지도자들의 행동이 어떠한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수십 년 지속되어 온 87년 체제에 매몰되어서 여의도 문법에 젖어 있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가히 폭발 직전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 질서의 전면적 개편, 이른바 정치 빅뱅을 해야만이 이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순천자흥, 역천자망.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흥할 것이요 하늘에 거스르는 자는 망할 것이다. 정치 빅뱅을 먼저 시작하고 제대로 추진하는 세력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흥할 것이요, 정치 빅뱅을 외면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세력은 국민의 버림을 받아 망할 것이다. 격변은 위기를 부르고 위기는 영웅을 낳는다. 과연 누가 이 정치 위기의 시대를 딛고 일어나 새 정치를 열 영웅이 될 것인가?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80여 년 전 이육사의 시, 이 광야의 외침처럼 2024년이 초인을 부르고 있다. 네, 아시아투데이에 제가 주필 자격으로 실은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한동훈을 PI 하라. PI는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의 P와 I를 합친 말인데, 뭐 처음 출발은 그랬습니다만 대체로 PI는 한 정치인의 또는 한 정당의 또는 한 정부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퍼스널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뭐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PI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한동훈을 얘기하면 우리 댓글창에는 거의 어김없이 이제 케네디 얘기가 같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좀 비슷하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케네디 이미지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도 대중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라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케네디 이미지는 굉장히 귀족적인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케네디 이미지는 함부로 아무데나 적용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아주 특수한 정치 상황, 그것도 1960년대라고 하는 정치 상황을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케네디 이미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건국한 지 200년 밖에 안 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 100년 된 것도 굉장한 문화재가 되고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계이면서 아이비리그 출신이고 정치 명문가에다가 제클린 케네디라고 하는 미국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여성과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그러니까 요트를 타도 잘 어울리고, 뭐 정말 서민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이 초호화 파티를 해도 정말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역사는 짧지만 세계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 미국 사람들, 그 미국 국민들을 통합하는 상징성 있는 그런 리더로 부상하기에 좋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그래서 케네디가 먹혔던 거죠. 근데 이거는 5,000년 역사,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도 계급과 계층으로, 지역으로, 직종으로 쪼개져 있고, 하여튼 금수저보다는 흑수저의 자수성가 성공 스토리가 더 먹히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에서는 케네디 이미지를 그냥 무매개적으로 이식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느낌으로는 케네디 느낌이 참 좋긴 하지만, 예, 한동훈과 케네디를 바로 결합시키는 것은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마크롱 이미지가 지금의 한동훈, 또 지금의 우리 정치 상황에는 더 맞는 이미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뭐 PI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런 몇 가지 느낌만 문제 제기해 둡니다. 한동훈에게도 이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거죠. PI, 그래서 이제 PI가 필요하다. 한동훈을 PI 하라. 제가 이렇게 칼럼을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PI의 일반 이론에 보면 몇 가지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차별적인 정체성을 구축해야 된다. 뭐 비슷비슷한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돼서는 이 PI의 효과가 별로 없다. 차별적인 정체성. 사실은 이미 그걸 갖고 있어요, 한동훈은. 여러분들이 정치인하면 떠오르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동훈을 세워놓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이잖아요. 수많은 대중이 함께 있는 이 사진 한 장에서도 한동훈은 금방 눈에 띄잖아요. 뭔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그런 차별적 정체성이 이미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남아있죠. 둘째는 그게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한번 소비되고 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하죠. 분명한 컨셉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야 됩니다. 위험 요소는 배제하고, 그리고 목표 PI에 맞는 부분들은 보강시켜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야 돼요. 왜 연예인들한테 매니지먼트 회사가 붙습니까? 지속적 관리 때문에 붙는 거예요.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슈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고,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위의 네트워크를 관리해야 된다. 이슈를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만든다는 건 대부분의 홍보 회사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동훈에게도, 한동훈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또 그 부모 때부터, 선친 때부터 지금까지, 그 선대 때부터 지금까지 발굴해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국민들한테 조금씩 퍼져나가게 할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 거예요. 또 한동훈 하면 딱 떠오르는 핵심 이슈들이 몇 가지가 아마 있게 될 겁니다. 한동훈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사람, 그 사람 이거지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또는 없다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주위 네트워크 관리예요. 왜 어려운가 하면 자기가 아니니까, 본인이 아니니까 어려워요. 차별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슈를 자기 걸로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는 건 다 본인이니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속도가 빨리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위 네트워크만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오늘은 이 주위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딱 한 가지, 여러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요. 제한 중국인 법학회라고 하는 학회죠. 일종의. 중국 법률 용어사전 출간회가 있었어요. 제한 중국인 법학회. 중국 법률 용어사전 출간회 및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활동하잖아요. 중국 법률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무지무지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걸 주로 연구하는 전문가들 학회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행사의 좌장으로 누가 역할을 했냐? 좌장은 뭐냐면 그 행사 전체의 최고 권위 있는 원로죠. 또는 그 행사의 책임자죠. 정영환 고려대 교수가 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고려대 교수. 정영환 교수는 얼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으로 영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중국법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잘 알고 제한 중국인 법학회 활동에 좌장을 맡을 정도로 중국과 인적 네트워크가 깊은 사람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좋은 의미에서 말하자면. 이런 사람을 되게 친중파라고 세간에서는 부릅니다. 그런가? 학회 좌장 한 번 했을 뿐인데. 어쩔 수 없이 제가 팩트체크에 들어갔는데 이 정영환 교수, 지금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입니다. 현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정교수, 로스쿨 교수죠. 현 중국 정법대학 명예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직책은 다 법률 관련이니까. 중국 정법대학 명예교수. 이거 간단한 자리 아닙니다. 정법대학이 어떤 대학이냐? 1952년에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연칭대학 이런데 베이징 칭화대학이면 중국에서 최고 대학이죠. 이런 대학에 있었던 법학, 정치학, 사회학과를 통합해서 따로 만든 베이징 정법대학입니다. 법학, 정치학, 사회학. 요 사회학 쪽만 따로만 떼가지고 만든 대학이에요. 말하자면 서울법대, 고대 정액과 서울대 법대, 고려대 정경대, 연세대 사회학부 요거를 따로 떼갖고서 만든 대학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학 중의 대학이죠. 거기에 명예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법대학은 우리도 이제 대학생들이 정당 가입이 가능하지만 중국의 공산당은 우리나라의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중국의 공산당은 전위정당이에요. 중국을 통치하는 정당이라고요. 공산당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엄격한 심사와 엄청난 어려운 시험과 신분 확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부생 중에서 공산당원 비율이 24.5%입니다. 정법대학이. 그럼 정영환 교수가 명예교수로 강의를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했다면 이 정영환 교수 강의 들은 학생들의 4분의 1은 공산당원들이 들었다는 뜻이죠. 이 비율은 일반 대학에서 중국 최고 비율입니다. 가장 높은 거는 사관학교예요. 중국의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같은 사관학교. 그 다음이 경찰학교입니다. 여기에 중국 공산당 비율이 높고 일반 대학 중에는 이 정법대학이 24.5%의 학부생 공산당 비율을 자랑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거의 공산당 학교라고 봐도 돼요. 공산당 간부 엘리트 양성학교라고 봐도 됩니다. 그곳에 명예교수를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
정영환 교수 공관위원장으로 영입된 정영환 교수가 바로 그런 이력과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장인이 아주 유명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진형구라는 분인데, 이분은 대검 공안부장까지 지낸 공안통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검 공안부장 시절에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 파문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그때 아마 잠깐이지만 옥고도 치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리고는 잊혀졌어요. 한 20, 30년 전에 검찰을 떠난 분이니까.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장인이 진영구 변호사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분이 그분인지를 연결시키지를 못했어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그런데 이분이 진형구 이분이 차이나 라이프라고 하는 중국 관련 종합 전문지의 발간인으로 그동안 있었습니다. 차이나 라이프. 창간 2달 만에, 이게 20년 전 일입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기, 한중, 중한 노선의 항공기에 이 차이나 라이프라고 하는 이 잡지가 기내에 배치가 됐어요. 이게 그야말로 이게 황금어장이죠. 여러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또는 뭐 중국 민항 타시면 그 잡지가 뭐 수십 건 꽂혀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두 개 꽂혀 있습니다. 중국 비행기는 다 공산당이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서 차이나 라이프 창간된 지 2달 만에 이 잡지를 비행기에 꽂아줬어요. 이게 그냥 비즈니스로 됐을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인민일보나 베이징 저널에도 뭐 소개가 될 정도로 창간 2달 만에 아주 정말 상상도 못할 이런 환영을 받았습니다. 또 이 진형구 회장으로 변신을 했어요. 잡지 발행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다 이거 20년 전 기사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삼국지를 수십 번 읽다 보니 줄줄 외울 정도가 됐고 자연스레 중국인과 중국 문화에 친숙하게 됐다. 그래서 중국과 교류하게 됐고 해룡장상회 지킹푸 회장과 호형호재하는 의형제를 맺었다. 해룡장성 무역촉진위원회 홍보대사도 맡았다. 뭐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중국에서 의형제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냥 아무나 맺는 거 아니에요. 아주 깊은 중국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가 20년 전부터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저도 최근에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우연히 제가 오늘 아침에 읽다 나온 책이 사마의 관련 책이고 어젯밤에 끝낸 책이 중국 제국 쇠망사라는 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삼국지를 한 17번 완파했습니다. 저 지금 중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논평 때문에 중국 공안이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를 이쪽 저쪽으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혹시나 불상사가 있을까봐 제가 중국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다 고사하고 있습니다. 삼국지 읽는다고 다 친중파가 됩니까? 중국에서 의형제는 유비관우 장비, 도원결의와 같은 그런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김영동을 한동훈 위원장이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의 사위죠. 진영동, 김형동. 중국 공산당 간부의 사위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김영동을 강력하게 추천했다 그러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중진 의원들 중에 권영세 의원, 저하고 아주 가까운 의원입니다만, 권영세 의원의 추천이 아주 강력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권영세 의원, 중국 대사 지냈죠. 박근혜 정부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영입한 공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번째 인사였던 비서실장,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장인 진영구 전 검사장. 중국과 일부러 사이 나쁘게 지낼 이유는 없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맺고 있는 관계, 또 우리 자유파가 중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 자유파가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주변 인물들 때문에 상당한 불편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만큼 이미 막중한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아이와 관련해서 제가 가끔 인용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Manners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 킹스맨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인데, 이 킹스맨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시니컬한 풍자가 곳곳에 있는 영화고, 또 굉장히 중의적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한꺼번에 담겨 있는 좀 어려운 영화예요. 스토리는 너무 재밌고 막 통쾌한데 영화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텍스트를 컨텍스트 속에서 제대로 읽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매너라고 하는 게 뭘까? 이 젊은 주인공 에그씨를 통해서 결국 이 영화가 말하는 매너는 뭐냐면, 겉만 번드르르 하고 양식점에 가서 포크는 이렇게 드세요, 나이프는 이렇게 드세요, 냅킨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스프 먹을 때는 바깥쪽으로 기울여서 먹어야 돼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매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인을 배려하는 매너, 타인을 배려하는 매너. 또 하나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매너의 핵심이에요. 이 진정한 매너를 갖춰야 인간을 비로소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이 이 킹스맨이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어요. 그 중에 매너도 있습니다. 아주 피팅이 잘 된 패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유파가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별로 그렇게 거칠거나 격하지도 않은 단어를 이용해서 정말 전곡을 찔러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정말 탁월한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PI가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한동훈의 PI가 중요한 것은 그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한동훈의 PI가 결국 이번 총선에 우리 자유파 진영 그리고 국민의힘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 한동훈을 PI 하자,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친중파 일색이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자유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이미 제기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판단이 좀 필요하다. 제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피하와 관련해서는 다른 기회에 좀 더 생각을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댓글창에는 그러면 개돼지는 소돼지는 어떻게 먹냐 그러는데 여러분 소를 안방에서 키우는 분 계십니까? 돼지는요 서양에서는 가끔 정말 애완 반려 동물로 집안에서 같이 키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는 돼지 자기가 키우는 돼지도 반려동물이죠. 또 혹시 모르겠어요. 세상에 하도 뭐 이상한 일이 많으니까 소도 정말 집안에서 키운다면 그 반려동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식용으로 또 동력으로 쓰죠. 자, 이제 고성국 칼럼 종북 주사파의 프레임 네이밍을 원천 봉쇄하라 칼럼으로 가겠습니다. 네이밍이 뭔지 아십니까? 네이밍 이름 붙이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꼬리표 붙이기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이 네이밍을 가르친 게 벌써 30-40년 전인데요. 그때 제가 네이밍을 가르칠 때 인용하면서 학생들한테 설명했던 시가 있어요. 그게 김춘수 선생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워낙 유명한 시니까 금방 하실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서정시죠. 그렇죠. 나는 누구에게인가 유일한 꽃으로 불리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갖고 살죠. 그런데 이걸 말이죠. 약간 정치적으로 비틀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를 도둑놈이라고 부르자 그는 도둑놈이 되었다. 내가 그를 청산해야 될 적폐라고 부르자 그는 진짜 적폐가 되었다. 문재인이가 저 종북 주사파들이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했던 게 바로 이 네이밍입니다. 우리 자유파에게 했던 짓이 바로 이 네이밍입니다. 적폐라고 딱 이름표 붙여놓고 그때부터 사냥에 나섰어요. 네이밍의 힘은 미디어 정치가 본격화된 1960년대 이후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누구라도 SNS에 특정인을 가지고 네이밍을 딱 붙여버리면 순식간에 그 네이밍이 퍼져버립니다. 네이밍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 전략이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네이밍은 프레이밍 씌우기 하고 함께 움직여요. 자, 그저께 이틀간에 걸쳐서 대부분의 언론에서 갑자기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이 6글자의 신조를 기사 제목으로 갖다가 쓰기 시작했어요.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네이밍이 이틀 사이에 확 퍼져버린 겁니다. 김건희 리스크라고 이름 부르는 순간 김건희 여사는 리스크가 돼버리는 거예요. 리스크가 되면 어떻게든 처리해야 될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리스크란 말을 그동안 많이 썼잖아요. 이재명은 리스크 말고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한국 정치라는 측면에서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측면에서 이재명이가 무슨 긍정적 역할이 있습니까? 오로지 리스크지. 그러나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이 네이밍을 지금 김건희 여사가 당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정론일치 마지막 꼭지로 논평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개슈경 금지법. 김건희 여사가 작년에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갔다 온 다음에 지금까지 언론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심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마지막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던졌던 마지막 메시지는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이 관계자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한 개슈경 금지법 입법 촉구 메시지였습니다. 동물단체들이 수십 년간 노력해온 결과지만 대통령 영부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심을 표명한 것이 여러 차례입니다. 제인 구달 박사와의 만남에서도 이 개슈경 문제가 거론이 됐어요. 김건희 여사 본인이 반려인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반려인이니까 그냥 저 문재인이처럼 소품 도구로 쓰다가 돈 안 준다고 갖다 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진짜 반려인이니까 개슈경 금지법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게 리스크입니까? 이런 게 리스크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꽃으로 부르자 너가 나에게 와서 꽃이 됐다는 식의 네이밍의 이 힘이 상대를 공격할 때 훨씬 더 강하게 발휘되는 거예요. 김건희 리스크라고 쓰는 순간 김건희 여사는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리스크가 돼서 유폐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거예요. 이게 지난 대선 때부터 줄곧 정복 주사파들이 구사하고 있는 전략 아닙니까? 지난 대선 때 후보가 윤석열이었는데 저 정복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공격한 것보다 그 후보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공격한 그 강도와 천박함이 극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정복 주사파들은 윤석열 후보를 직접 공략하는 게 쉽지 않다고 보고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되는 김건희 여사를 대선 때부터 집요하게 공격을 해왔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였던 거고, 이게 좌절되니까 이제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조리돌림하면서 여론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 겁이 나죠. 이런 공격을 받으면 김건희 여사가 겁난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공격을 받으면 국민의힘이 겁이 날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공격받으면 꼬리 자르듯이 달랑달랑 잘라왔던 게 그동안 국민의힘이에요. 민경우도 그래서 정말 힘도 한번 제대로 못 쓰고 잘려버렸잖아요. 3년 반 전에 총선 때 우리 자유파 전사들이 정복 주사파들이 공격 한두 번만 하면 그냥 덜렁덜렁 잘렸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또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선일보부터 마치 저 인당수에 심청이 뛰어내리듯이 김건희 여사를 희생물로 갖다 주자, 꼬리 자르자, 심지어 어떤 자는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하고 아예 별거를 해라,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정치는, 선거는 프레임 전쟁이고 네이밍 전쟁입니다. 저 정복 주사파들은 우리 자유파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집중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이 중복 주사파들의 공격을 맞이해서 야, 이거 어떡하냐 하는 순간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고 그들의 네이밍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비대위원이라고 하는 김경률이가 김건희 리스크 대통령실도 다 알아. 말 못할 뿐이다. 라고 떠드는 순간 저 정복 수사파들의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네이밍과 프레임에 그대로 말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순간 그럼 어떻게 처리하지? 이렇게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제2부속실을 만들어 뭐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하다못해 총선 후에 그러면 특검을 받을게 어떤 안을 내건들 정복주사파들이 그쯤 하면 됐다. 이제 우리 공격 안 할게. 다 되겠냐고.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레이저를 쏘니 어쩌니 하면서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대국민 앞에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게 만들었어요. 저 정복주사파들이. 정말 떠밀려서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없이 마이크 앞에 섰는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사과하자마자 대국민 사과하자마자 그것도 사과냐? 진정성이 없다. 다시 해라. 2번, 3번 끌려 나와서 사과만 하다가 결국 탄핵됐어요. 이거는 정복주사파의 프레임이고 네이밍이라고 하는 본질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모르고 얼떨결에 비대위원이 됐으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살펴보고 얘기를 해야지. 이러니까 다들 오늘 대서특필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리스크를 걱정하네 그러고 계속해서 신문기사 제목을 김건희 리스크. 실제로 연합뉴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김건희 리스크 관리 부심, 중진회의에서도 해법 요구 나와. 그래서 제가 중진회의와 관련된 보도에 중진들이 한 발언에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6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없어요. 발언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좀 잘 대응해야 돼. 정무적으로 잘 판단해야 돼. 이런 정도 걱정하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입 밖에 정치인이 김건희 리스크라는 6글자를 쓰는 것하고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중진회의에는 그런 용어가 전혀 사용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연합뉴스는 제목으로 김건희 리스크 이렇게 해서 네이밍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2가지 해야 됩니다. 첫째는 정복주사파의 프레임과 네이밍에 말려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말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개무시가 답이에요. 개무시.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그 개무시를 보여줬어요. 어떻게 했냐? 기자들이 계속해서 김건희 리스크 질문하니까 답변을 아예 안 해버렸어요. 뭐라고 답변하든 엮이니까. 답변을 아예 안 해버렸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이것만 갖고 되냐? 이것만 갖고 하려고 그러면 계속 공격은 받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우리의 프레임과 우리의 네이밍을 가지고 공격을 다시 해야 돼요. 최소한 김혜경 리스크 얘기는 해야지. 최소한 김정숙 리스크 얘기는 써야지 이제. 우리의 프레임으로 우리의 네이밍으로 정복주사파들을 얼고 넣어야지. 개딸 전체주의가 됐건 뭐가 됐건. 저쪽의 프레임 공격, 저쪽의 네이밍 공격은 개무시하고 우리의 프레임과 우리의 네이밍을 가지고 저쪽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정치판 처음 들어와서 비대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좌파들의 프레임과 네이밍에 그대로 말려들어서 선이 였겠죠. 좋은 뜻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적행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이 네이밍을 해서 어제 그저께부터 갑작스럽게 저 정복주사파와 좌파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네이밍에 말려들면 아무리 잘해도 진다. 이 정복주사파의
이 네이밍과 프레임은 원천 봉쇄해야 된다. 개무시가 답이다. 대신에 우리는 국민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586 기득권 세력과 이재명의 온갖 특권 행태를 한마디로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프레임과 새로운 네이밍으로 공격해 들어가야 한다. 그걸 통해서 종북주사파의 공격을, 네이밍 공격을, 프레임 공격을 원천 봉쇄하라.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고성국 칼럼,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소 불편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저의 충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서 함께 좀 생각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우리가 먼저 우물을 팝시다. 지금 우리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아주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모든 인구 지표에서 대한민국이 꼴찌를 기록하고 있어요. 0.78명의 출생률. 정말 번개같이 빨라지는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 연합뉴스는 늙어가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달아서 지금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자 기사예요. 70대 이상의 인구가 20대보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 노인 그러면 65세 이상인데 65세, 70세까지를 빼더라도 70대만으로도 20대보다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늙어가는 한국이라는 연합뉴스의 타이틀이 정말 과장이 아닌 거죠.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19%. 반면에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죠. 또 76세 이상을 보면 2명 중에 1명은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조사됩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 저가 58년생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나이로 따지더라도 제가 이제 65세고요. 그러니까 올해 저는 이제 법률적으로 노인층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제일 어린 노인이죠. 우리 자유파 국민들,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들, 또 우리 고성구 TV의 구독자나 만만 회원, 아미고 회원 여러분들 중에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해당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노인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이제 제 이야기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노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심리적인 접근, 사회적인 접근, 문화적인 접근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 노인이라고 하는 세대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전제로, 그래서 이제 노인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인은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능력이 쇠퇴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20대, 30대의 그 활발한 청년 시절보다는 신체적으로도 능력이 쇠퇴했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이게 은퇴한 이후니까 능력이 쇠퇴해지고 있는 중이죠. 정신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도 20, 30대의 막 분출하는 열정과 패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인생을 관조하고 관망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노인 세대의 현실입니다. 노인 세대를 관찰할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특징은 신체 구조의 변화예요. 흰머리가 나고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체중이 늘고 연골 조직은 퇴화하고 피부가 창백해지고 주름살이 많이 생기고 체온 유지 능력,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추위를 많이 타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성한 관절이 없죠. 다 관절염, 골다공증. 그런데다가 운동력은 퇴화하니까 점점 운동은 덜하거나 못하게 되고 이게 우리가 보는 이 노인의 외형적 변화의 특징입니다. 정말 진짜 노인 같지 않은 노인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노인, 저까지 포함해서 이런 실책 변화를 겪습니다. 이게 외형적 변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체 내부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동반되는데 우선 치아 결손. 이게 임플란트를 다들 이제 해놓잖아요. 저는 다행히 뭐 아직 임플란트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만 대부분 다 50대부터 임플란트를 시작하잖아요. 또 소화 효소의 분비량이 감소해서 많이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요. 위 근육이 그러니까 약화됩니다. 폐 용적량이 감소해요. 그래서 이게 숨을 들이셨다가 다 내쉬고 또 들이쉬고 해서 계속 공기가 순환돼야 되는데 들이마신 공기를 다 내뿜지 못하기 때문에 폐 속에 공기 잔량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기관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이환될 개연성을 높이죠. 혈액 속에 혈당이 계속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평생 탄수화물을 먹었으니까. 그러면 당뇨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무력화되는 거예요. 점점 내 몸이 짐덩어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닙니다. 감각 기능이 퇴조됩니다. 우선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저처럼 평생 책도 하나 안 보고 그냥 눈을 제대로 안 쓴 사람은 아직도 안경 없이 보지만 저도 이제는 작은 글씨는 돋보기를 써야 되거든요. 시력이 약화됩니다. 청력도 약화돼요. 청력이 약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 안 들리니까 상대방도 안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 청력 약화에 맞춰서 내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 세대가 목소리가 커지는 거는 다 이런 생리학적 변화에 따른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특별히 맨날 흥분해서 살아서가 아니고 잘 안 들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중추신경계의 자극 반응 능력이 감소합니다. 운전면허증 갖고 있는 분들 그 검사 정기적으로 했잖아요. 지금은 뭐 그러면 사실 그 검사라는 게 빨간불 들어올 때 브레이크 딱 밟는 거잖아요. 이게 노인 세대는 아무래도 그 반응 속도가 늦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확인이 된 걸 어떻게 했어요? 난 노인이 돼 갖고서 훨씬 더 운동신경이 빨라졌어. 반응 속도가 빨라졌어. 그런 분들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70대, 80대가 되면 직접 자가 운전을 하는 분들한테는 위험이 높아지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니까 그냥 면허를 반납하시고 평생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국가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미각도 떨어집니다. 미각은 80세부터 이 미각을 느끼는 맛 봉우리가 감소한답니다. 그래서 80세부터는 뭘 먹어도 예전에 그런 맛을 못 느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또 나이가 들수록 잠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노년기 가장 두드러진 이 생리학적 특징 중에 하나가 반응 속도의 감소, 운동 반응의 속도가 감소하고 반응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반응 소고도가 둔화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행동 둔화라고 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알츠하이머 초기 현상 같은 것들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기관별 기능이 감소하고 소화기계의 능력이 떨어지고 순환기계의 능력도 떨어지고 폐 기능이 감소하고 신장 기능이 감소하고 신경계의 반응 속도가 떨어지고 간 기능이 쇠퇴하고 한 70년 80년 이 몸을 썼으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화를 우리 노인 세대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야 내가 그래도 옛날에 드라이버 200 쳤는데 아니 이게 뭐야 150밖에 안 나가? 야 채 바꿔 고탄력 채로 바꿔서 200을 날린들 노화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체구성 성분과 체중의 변화도 심각합니다.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이 체중이 늘 때 나이 쌓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체구성 성분과 체중의 변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다이어트보다 여러 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꼭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육의 강도 저하가 심각하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전에 내가 들었던 의자 잘못 들다가 떨어뜨리죠. 면역 기능과 질병 회복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합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기 쉽고 일단 걸리면 심각해지고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고 이게 노인 세대가 겪게 되는 그런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전해드린 대로 나이가 들수록 은퇴한 이후에 정기적인 수입은 없거나 줄지. 그러니까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은 이제 따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됐지. 이제 혼자 살다가 쓸쓸히 가난하게 죽는 이런 세대가 대한민국 노인 세대의 일반적인 모습처럼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고립되고 그래도 내가 50대 뭐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일하는 과정에서 연결됐던 수많은 인적 네트워크는 은퇴한과 동시에 갑자기 사라집니다. 외로워지죠. 고립되죠. 그런데 누구랑 옆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말이 잘 안 통하죠. 커피 한 잔 뽑으려고 그래도 뭐 키오스크인지 뭔지 때문에 한참 막 더듬더듬 해야 되고 옆에 뒤에 줄 서 있는 젊은 애들이 놀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어이 좀 와봐 소리 지르게 되고 아 키오스크도 못하는 할아버지가 오셨네 그런 수근수근 손 되는 소리가 들리고 점점 외로워지고 점점 방어적으로 되고 점점 소극적이 되고 그러다가 그것이 아니 내가 평생 몸 바쳐서 이런 나라 만들어 놨는데 저것들이 내 공을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이 괘씸한 것들 노여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젊은 것들 보기만 해도 막 짜증부터 나고 이게 이제 우리 노인 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전반적인 인식이에요.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우리 아미고 청년 단원들하고도 만날 수 있고 이게 우리 당장 이 30대의 우리 스태프하고도 매일매일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지내니까 너네들 눈에는 이 노인네들이 어떻게 보이냐 노인 세대가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주워 들을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젊은 세대, MZ세대가 노인을 만나기 싫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고, 또 제가 듣기에 그렇겠구나. 나도 생각을 해보니까 내 20대, 30대 때 나 그런 사람 진짜 만나기 싫었어. 하고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선 뭘 자꾸 간섭하고 평가하려고 그런 게 싫대요.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막 훈계를 하려고 그러고 간섭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정말 싫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주머니는 열고 입은 닫아라. 그나마 그래야 젊은 애들이 한 자리 내준다.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이건 하고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노인 세대가 돈이 없어요. 열 주머니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경험은 많잖아요.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자꾸 입은 자꾸 열게 돼요. 그게 거듭되다 보니까 노인 세대 그러면 주머니는 안 열고 입만 여는 세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MZ가 아니라 같은 노인 세대끼리도 그렇죠. 아이고 저 친구는 어떻게 맨날 오면 주머니는 한 번 안 열고 하루 종일 혼자서 마이크만 잡고 가냐. 그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문화적 차이가 많아요. 지금의 MZ세대 또 그 다음에 X세대 그리고 지금의 노인 세대는 워낙 살아온 경험과 문화적 이 감수성이 다릅니다. 당연히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예의와 어법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그런 집이 거의 없습니다만 이를테면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식 세대 셋이 산다 그러면 이 세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세대는 아주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커서 그런 사회가 당연한 건 줄 알고 살고 있고, 아버지 세대는 아주 합리적인 조직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조직이 우선이고 가정보다는 직장이 우선이고 이렇게 아버지 세대는 살고 있는데 아들 세대는 아이고 무슨 터무니없는 말씀이세요? 저는 저예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세 세대가 한 집에서 살면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공간적으로만 공유할 뿐이지 완전히 따로 사는 거예요. 생활 패턴이 다르지, 라이프 타이밍이 다르지, 좋아하는 취향이 다르지,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지,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패션 스타일이 다르지. 같은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피가 하나 같이 섞였다는 거 말고. 이게 한 가정에서도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가면 그 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높겠습니까? 자,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게 누구냐 말이에요. 아이고 저것들 버릇없는 것들 통째 안 맞아서 아예 안 볼래 저것들. 그렇게 우리 노인 세대가 점점 고립되어서 스스로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늙어 죽을 겁니까? 수십 년의 정말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하고 많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노인 세대도 딱 한 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지잘났동만 하는 저 20대 젊은 청년도 한 표예요. 그러면 저 20대, 30대 젊은 청년 세대, MZ 세대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겨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겨야 되는데 이런 철박함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재명이보다는 윤석열이 좀 나은 것 같은데, 이재명이보다는 한동훈이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정도지.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안 돼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면 안 돼요. 국민의힘 아니면 나라가 망가지고 무너져요. 라고 하는 절박함이 없단 말이에요. 목이 별로 안 마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은 종북주사파를 척결하고 40 총선거에서 우리가 압도적 승리를 해서 문재인 종북주사파 세력이 망가놓은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 힘으로 2027년 정권 재창출까지는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될 절박함에 있잖아요. 그럼 누가 더 목이 마른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목이 마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MZ세대는 노인세대를 일부러 와서 만날 이유가 없어요. 안 만나면 좋아.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사는 게 제일 행복할 거야. 전철을 타건 버스를 타건 노인세대가 안 나타나면 그 사람들은 좀 더 나을 거예요. 그들은 절박함이 없어. 노인세대한테 먼저 걸어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저 MZ세대의 단 몇 명이라도 우리 쪽으로 끌고 와서 선거,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겨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절박함과 목마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노인세대가 MZ세대에게 먼저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최소한 그 MZ세대 중에 그래도 정신 제대로 박힌 MZ세대가 우리한테 다가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야, 내가 이성적으로는 노인세대한테 다가가려고 했는데 저 노인들 하는 꼴 보니까 도저히 내 못 가겠다 해서 오고 싶은 사람 못 오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되지만 그게 정말로 어려우면 그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싫어서 다시 돌아가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 노인 세대도 그냥 다르다. 아유, 쟤들은 나하고 통하는 게 없어. 달라. 나 잘 이해 못하겠어. 아니라 MZ세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애들일까? 쟤네들하고 내가 먼저 가서 다가가서 만나려면 쟤네들의 어느 부분을 내가 접근해 가야 될까에 대한 정말 깊은 고민, 또 아주 현실적인 고민, 실용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MZ세대는 지금 막 형성된 세대이기 때문에 정돈된 무슨 입장이나 이론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대체적으로 보면 이 20대, 30대 MZ세대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특징은 이런 겁니다. 우선 MZ세대는 일을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기 실현, 자기 표현의 한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냥 내가 월급 때문에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하고 월급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돈을 많이 받건 적게 받건 나는 이 일에서 나를 실현한다. 나는 그 일 과정에서 내가 성취감을 느낀다. 이런 일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정치적인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이 MZ세대한테는 어느 회사에 다니냐 하는 회사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그 일 중에서 네가 과연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디 다니냐가 아니라 너 무슨 일 하니?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너 어디 다니냐 할 때 삼성이나 현대가 안 나오고 뭐 IT 산업에 뭐뭐 나오면 그런 데가 있냐? 잘 모르겠네. 그럼 그 이상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러나 너 무슨 일 하니? 할 때 저 프로그래밍 해요. 그래? 야,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뭐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래야 비로소 대화가 시작되지 않냐고. 너 몇 살이냐? 너 학교 어디 나왔냐? 네 아버지 뭐 하시냐? 어느 회사 다니냐? 결혼은 했냐? 이런 것은 이 MZ세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이 나한테 행복감과 성취감을 주느냐가 핵심이에요. MZ세대의 생활상의 특징은 또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다양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처럼 획일적이지 않아요. 패션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고 음식도 다양하게 먹어요.
우리야 김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노인 세대가 해외여행이라도 어찌 갈라 치면 전부 김치 싸가지고 가잖아요. 질색 한다니까 MZ세대는. 아니 현지에 가면 현지 음식을 먹어야지. 다양하게 경험하고 거기서 뭔가 즐거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가를 중시해. 뭐 워라벨이니 뭐니 좌파 용어 안 쓸 필요가 없어요. 일은 주어지면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가 됐건. 다양한 여가 취미생활을 한다고요. MZ세대는. 그리고 어쨌든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치, 공정하다, 정의롭다 하는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설계해. 하다못해 커피 한 잔도 공정무역으로 만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20분을 걸어가서 커피 마시고 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즐거우니까.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MZ세대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이 MZ세대는 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디지털이 그들의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키오스크가 제일 편안한 거야. 이 MZ세대한테는. 모바일 홈쇼핑, 모바일 뱅킹 이게 MZ세대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한 거야. 우리한테는 정말 높은 벽이지만.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어요. MZ세대는 자기애가 강한 세대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소중하니까. 난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건국과 6.25 전쟁과 근대화, 민주화 과정에서 저희 선배들이나 여러분이나 다 정말 국가와 민족, 우리 사회와 가정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투신하고 희생하면서 살아왔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것도 지밖에 몰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로 건국하고 저 북한 집단과 목숨을 걸고 수백만 명이 죽어가면서 나라를 지키고 근대화를 하고 민주화를 했어요. 이게 뭘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자기 자신을 정말 유일한 존재로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후손들이 다른 걱정하지 않고 개성 마음껏 자기를 표현하면서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MZ세대는 우리 선대들의 건국을 위한 치열한 투쟁, 6.25 전쟁에서의 그 수많은 희생, 그리고 열사의 사막에서 정말 피땀 흘린 그런 근대화, 경부고속도로 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했던 이 근대화와 민주화의 그 결실을 지금 MZ세대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대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건국에서부터 근대화를 거쳐 민주화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대를 보면 너무 흐뭇해야지. 맞아, 우리가 애들이 저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지. 가 되어야지. 야, 저것들, 지만하는 것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애들이 도망갑니다. 우리가 다가가려고 해도 MZ세대가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MZ세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한 존중과 사랑이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긍심이 강하고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비록 뭐 학교는 어디, 뭐 직장은 어디라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 이기주의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꼰대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MZ세대를 보면서 저것들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꼰대였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맞아, 쟤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너무 애들이 당당해 보이고 멋져 보인다.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야, 우리 사회도 어느새 이렇게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꼰대가 아니라 영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가갑시다. 꼰대로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영라이트로서 다가가자고요. 다가가서 MZ세대의 코드에 맞게 말하고 행동합시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훈계하려고 회초리 들고 가지 말고 그냥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다가가자고요. 그리고 소박하고 솔직하게 다가가자고요. 모르면 모른다 가르쳐줘 라고 다가가자고요. 키오스크 잘 안 된다고 막 소리소리 지르지 말고 줄 서 있는 뒤에 청년한테 좀 미안한데 내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좀 나 이거 먹고 싶거든.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MZ세대는 재밌어 하면서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래야 당당해지는 거예요. 우리 노인세대도 그래야 당당하게 그 당당한 MZ세대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새해 들어서 진짜 평생 하기 싫은 그리고 안 한 이 넥타이를 맸어요. 재킷도 제대로 입고 바지까지 입을 때마다 그냥 배를 집어넣고 막 힘줘서 간신히 바지 양복 바지 입습니다. 이제 이 발가락에 그 발톱이 별로 안 좋은데요. 구두 신으니까 그렇게 발톱이 아파요. 근데 쩔뚝거리면서 제가 구두 신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 한번 가진 적이 없던 저기 때문에 넥타이 맨 적도 없고 재킷 입고 다닌 적도 없고 신사구두 신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새해부터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이게 전투복이니까.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려면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하려면 꼰대처럼 보여서는 안 되겠다. 진짜 당당한 그리고 정말 품격 있는 노인 세대가 돼서 저 MZ세대한테 우리가 먼저 다가가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되겠다. 넥타이 불편하지만 맬 수 있고 비록 이게 꽉 조여가지고서 불편하지만 재킷 입을 수 있고 발은 좀 발가락 때문에 발톱 때문에 쩔뚝거리긴 해도 어쨌든 양복 신사 구두 신고 그리고 다닐 수 있지 않냐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벽은 굉장히 멀고 높지만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지.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먼저 목이 마르니까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지. 그렇게 다가가기 위한 첫 출발 자기관리부터 좀 합시다. 양복 한두 벌씩은 다 있지 않겠어요? 깨끗하게 해서 입고 다니세요. 기왕이면 넥타이도 매시고 그리고 노인 세대의 당당함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쟤들 저렇게 만드느라고 내가 평생 바쳤는데 하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젊은 청년 MZ세대를 만나러 갑시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포스코 최정우 사단을 전면 수사 사법 처리하라. 네, 오늘 언론에서 보도된 최정우 사단의 행태를 보면 여러분들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잘 안 나오실 거예요. 21세기 대한민국에 황제들이 있었네. 황제들이 있었네. 이거는 흡혈귀 수준들이 아니에요. 우선 무슨 일이 그동안 있었는지 포스코 홀딩스라는 이 포스코의 제일 센 기구죠. 지주회사죠. 예, 이사회 캐나다에서 있었던 그 이사회 모습을 잠깐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정우를 비롯한 최정우가 포함된 거예요. 최정우를 비롯한 포스코 홀딩스 이사회 작년 8월에 5박 7일간 캐나다에 가서 이사회를 열었어요. 이 해외 이사회는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가끔씩 합니다. 할 때는
처음에 발상은 해외의 사업 현장들이 있잖아요. 해외 사업 현장을 직접 보고 이 사회이사들이 포함된 이사회니까 이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사의 주요 결정을 하는 이사회를 개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곧바로 해외에 데리고 나가서 술 퍼마시고 맛있는 거 먹이고 관광시키는 이런 이 사회이사 접대용 이사회로 전락해버렸어요. 아주 그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작년 8월에 있었던 최정우가 직접 인수를 하고 떠난 포스코 홀딩스 이사회의 캐나다 이사회였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됐느냐? 5박 7일간의 이 이사회 해외 일정에만 6억 8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6억 8천만 원. 전세 헬기를 타고 다녔어요. 비행기도 전세로 냈어요. 전용기를 썼어요. 그다음에 밥을 먹었는데 밥값이 1억입니다. 그럼 도대체 몇 명이 간 거야? 수만 명을 데리고 갔나? 아니에요. 다 합쳐서 20몇 명인데? 18명이군요. 이사가 최정우를 포함해서 이사가 12명. 그리고 이 사람들 수발하느라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쫓아간 포스코 홀딩스 직원이 4명. 그래서 모두 16명이 5박 7일간 캐나다에 갔다 왔는데 6억 8천만 원을 썼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돈을 쓰지? 자, 서울의 수서경찰서, 이 포스코 홀딩스가 있는 그곳이 서울 그 대치동 그 테헤란로 쪽이거든요. 수서경찰서가 이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취재한 것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작년 8월 6일부터 8월 12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와 캘거리를 방문했는데 밴쿠버와 캘거리를 방문하는 중간에 밴프라고 하는 데를 들립니다. 세계적인 휴양지죠. 이사회는 일정 이틀째인 8월 7일, 8월 6일 날은 비행기 타고 캐나다 가는 걸로 썼을 것이고요. 당연히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갔겠죠. 전용기를 냈든지. 8월 7일 오후에 이사회를 딱 한 차례 열었어요. 그러면 뭘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한다는 건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가자마자 이게 골치 아프니까 이사회를 하긴 해야 되니까 가자마자 이사회를 먼저 딱 열고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놀러 다녔습니다. 자, 5일 동안 캐나다에서 머물렀는데 전부 5성급 호텔. 1인당 하루 평균 175만 원짜리 방을 썼답니다. 175만 원이니까 5성급 호텔에서도 가장 좋은 스위트룸을 아마 썼을 거예요. 한 명당. 거기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16명이 밥 먹는 값으로 총 1억 원을 지출했는데 이사회 딱 한 차례 열린 이사회가 열렸던 8월 7일 저녁에는 밴쿠버 시내에 미슐랭이 붙은 중국 식당에서 총 2,200만 원을 먹어치웠습니다. 완전 불가사리들이야. 그중에 1,070만 원이 술값이에요. 근데 이게 미슐랭 식당에서 무슨 폭탄주 돌렸을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무슨 술값이 1,070만 원이야? 봤더니 한 병에 수백만 원 하는 샤토 마고라고 하는 최고급 프랑스 와인을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본 적이 없어요. 뭐 한 병에 수백만 원 하는 와인이
뭐 세계에 몇 개가 있다, 몇 개 남았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진짜로 이런 게 있는지는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샤토마고가 그런 와인인 모양이네. 그리고 10일 날에는 다시 밴쿠버의 한 해산물 식당, 밴쿠버가 그 항구 도시거든요. 해산물 식당에서 또 최고급 와인 1670만 원과 함께 밥을 먹어 치웠는데 2400만 원을 밥값으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12명이 그렇게 먹어 치운 거예요. 그 수발하러 간 4명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거 마시고 먹었겠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 식당 끝에서 대충 먹었겠지. 12명이 이렇게 먹어 치웠어요. 또 이 자들은 밴쿠버에서 밴프로, 밴프에서 캘거리로 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사이에도 작은 도시들을 몇 군데 돌았을 텐데 도시간 이동 때 수천만 원짜리 전세기를 탔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밴쿠버 가는 거는 전세기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뭐 국적기 타고 뭐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갔겠죠. 근데 캐나다 안에서 도시간 이동을 할 때는 수천만 원짜리 전세기를 타고 다녔고 전세 헬기도 타고 갔는데 전세 헬기만으로도 1억 원을 썼답니다. 전세 헬기 1억 원. 8일 오전에 밴쿠버에서 크랜부르크로 이동할 때 전세기 이용할 때 2천만 원. 크랜부르크에서 그린힐스로 이동할 때는 50분간 전세 헬기를 이용했는데 1억 6천, 1억 7천만 원. 헬기를 50분 타는데 1억 7천만 원이면 좀 너무 과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 대 전세 헬기를 여러 대 냈을 거예요. 이게 뭐 군 작전용 헬기를 타고 다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리고 이 그린힐스의 전세 헬기 1억 7천만 원 주고 전세 헬기를 타고 50분 만에 날아간 그린힐스에서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했냐? 얼마나 급했으면 전세 헬기를 타고 갔겠어요. 이재명이 헬기 타듯이. 무슨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었냐고 봤더니 광산을 시찰했대요. 광산. 그리고 콜롬비아 대빙원의 설상차를 투어했대요. 광산까지는 제가 이해가 돼. 포스코에 이 고로를 태울 때 철광석 막 집어넣고 하니까 광산은 그것 때문에 갔나? 뭐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어요. 콜롬비아 대빙원 설상차는 뭐야 도대체? 골프를 2차례 쳤는데 2차례 골프 친 비용만 985만 원 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12명이 가서 뭐 4팀으로 짰는지 5팀으로 짰는지 뭐 그래도 너무 비싸게 나오거든요. 이게 미국이나 캐나다는 골프 비용이 이렇게 비싸지 않은데 거의 골프장을 전세 내서 쳤나 싶을 정도입니다. 자, 이 자들이 이렇게 정말 황제 투어를 하면서 황제 대접을 받았어요. 이 이사회 비용이 밴쿠버 이사회 비용이 그래서 모두 6억 8천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거를 포스코 홀딩스 이사회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집행을 해야죠. 아무리 그 도둑질을 해도 그 돈은 어쨌든 포스코 홀딩스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굳이 자회사인 포스코하고 포스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절반씩 나눠서 냈어요. 포스코 홀딩스도 절반 내고 나머지 자회사가 절반 내고. 이거 왜 이랬을까? 돈이 없어서 그랬나?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5박 7일 동안 캐나다 갔다 온 비용으로 6억 8천만 원은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게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3억 5천만 원만 썼다고 분식회계 한 거예요. 근데 돈은 나가야 되니까 자회사에다 또 넘긴 거예요.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인 경영 활동을 벗어나는 과도한 비용이라서 회계 처리가 어려워서 아마 나눠서 결제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포스코만 이렇겠느냐. 딴 데도 비슷한 수법을 썼다는 뜻입니다. 자, 이자들이 시점이 작년 8월입니다. 최정우가 한 번 더 해먹겠다고 본격적으로 나섰던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자들 포스코홀딩스 전원 후보 추천위원회 소속이에요. 지금 후추위라고 하는 후보 추천위원회가 뭐 지금 차기 회장 선임 절차 밟으면서 최정우를 자동으로 후보로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제동이 걸렸죠. 그래서 최정우가 자기는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그 최정우가 왜 이자들을 데리고 이 초호합한 황제 여행을 갔다 왔을까? 직접. 바로 이자들이 저는 후보 추천위원회 이사들인 거예요. 그중에 사회이사들도 있는데 이 사회이사들은 캐나다 이사회를 갔다 오면서 정말 황제처럼 질펀하게 접대받고 왔는데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무슨 짓을 했냐. 잽싸게 돈을 일부 반환을 했어요. 얼마씩 반환했냐 보니까 240만 원을 반환했대. 야, 6억 8천만 원 접대받고 캥겨가지고 자기는 잘 몰랐어요. 뭐 제가 반환할게요 하고 240만 원을 반환했대. 이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금 포스코 차기 회장 추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윤곽 드러나는 포스코 차기 회장 롱리스트 뭐 수십 명을 가지고 8명으로 지금 냈는데 8명이 누군지는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 최정우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만 후추위가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정 짐작해서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4명이 아니라 6명이 나오네요. 7명이 나오네요. 뭐 거의 다 나오네. 그런데 장인화, 황은년, 권영수, 김학동, 유병옥, 김지용, 정탁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이 아시아투데이의 취재망에 잡힌 이름들입니다. 자, 그런데 뭐 제가 길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최정우가 6년간을 그야말로 이 문재인 종북주사파 커넥션에 편승해서 이 포스코를 오염시켰어요. 장기 집권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 도전하려다가 지금 막판에 이렇게 지금 하차됐거든요. 이 6년 동안에 이 최정우 사단과 최정우 커넥션이 얼마나 포스코를 정치적으로 오염시켰는지, 그리고 철강산업 산업의 쌀인 철강을 생산하는 이 포스코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는지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차기 회장과 관련해서는 첫째, 최정우를 내세운 종북주사파 커넥션을 완전히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차기 회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최정우가 6년 동안 종북주사파 정권의 비호를 받아가면서 온갖 황제 접대 해가면서 구축한 커넥션이에요. 이 뿌리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설프게 외부에서 누가 들어가서는 이 커넥션을 파악도 못해요. 이렇게 커넥션에 포섭됐던 자들이 누군가 새로 올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 바로 에워싸지 않겠어요? 혁신하려면, 쇄신하려면, 이 최정우 커넥션, 종북주사파 커넥션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포스코를 바닥부터 세세히 잘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돼요. 통상적으로 수술하려면 외부에서 투입한다 모두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어설프게 몇 군데 그냥 흉내 좀 내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바로 포위당하니까. 포스코를 저 바닥에서부터 세세하게 잘 아는 사람, 그러면서 최정우 사단, 종북주사파 커넥션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포스코의 차기 경영권을 맡기고 정권을 줘야 포스코를, 이 종북주사파 커넥션을 끊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를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스코는 다른 기업하고 달라요.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태정 회장의 철강 보국이라고 하는 그 창사 이념으로 여기까지 버텨온 거예요.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정말 제조업의 쌀에 해당되는 철강을 전략적으로 공급해 왔던 거예요. 그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돼야 돼요. 그러니까 차기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 박태준 회장의 이 철강보국이라는 포스코의 창사 이념, 포스코의 그 정신을 체득하고 체현하고 있는 그런 철강맨, 포철맨, 아이언맨이 맡아야 되는 거예요. 철도 모르는 최정우한테 맡겨놓으니까 6년 동안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세 번째는, 울산, 현대. 울산에 가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이 있어요. 울산 시민들과 현대는 거의 한 몸이에요. 마찬가지로 포항 그러면 포철, 포항과 포철은 그야말로 한 몸이에요. 이건 다른 지역의 기업과 도시 간의 이 공동체성하고는 좀 달라요. 특히 포항이 그래요. 포항은 한적한 어촌 마을이었다가 포철이 들어감으로써 지금의 포항이 된 거예요. 포항에 사는 한 50만 명 가까운 이 주민들의 거의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포철과 연관을 맺으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최정우라는 자가 포스코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저 서울 테헤란로에서 이 모든 걸 주물럭거렸잖아요. 그 수재가 나도 포스코의 최정우는 현장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항 시민들과 포스코 출신의 정말 포철맨, 아이언맨 출신의 오비 선배들이 지금의 이 범대위를 구성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포항제철 범대책 시민위원회, 범대위. 그 범대위, 포항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개진되고 수렴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재작년입니다 벌써 힘남로, 그 태풍 이름이 힘남로였죠. 그때 이 정말 초유의 이 사태, 포스코가 물에 잠겨서 고로가 중단되는 이 사태와 그 주변에 그 우리 포항 시민들이 정말 황당하게 물난리를 겪었던 그 힘남로 태풍 사태를 직접 취재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 포스코 이 정말 박태준 회장과 직접 포스코를 건설하고 여기까지 왔던 그 포철 선배 몇 분을 제가 정말 운 좋게 만나뵐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분들이 했던 말씀이 지금 기억이 나요. 아시아투데이가 거론한 여러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거의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최정우 사단과 종북주사파 커넥션에 의해서 오염된 자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자들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포스코 회장에 처음 도전해서 회장이 될 때 자신을 위협했던 경쟁자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쫓아냈어요. 그때 쫓겨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아시아투데이에 나오는 이 황은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포스코 이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저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진정한 아이언맨이다, 이 사람. 6년 전에 최정우가 회장 될 때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나섰다가 그 이후에 완전히 탄압받고 배제됐다. 지금 나와 있는 아까 제가 7명 이름을 읽어드렸는데 제가 제시하는 3가지 요건에 맞는 사람은 황은연이 유일하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